저한테 너 당장 내일까지 캐나다를 떠나라. 24시간 내에. 그런 편지를 저희한테 보내게 되고 저희가 받게 되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스 패밀리의 함스 아빠 드디어 모셨습니다. 한국진 씨입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스 패밀리에서 한을 맡고 있는 솔지노아의 아빠 한국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캐나다에 오시게 된 계기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캐나다에 오게 된 거는 2011년 당시 제가 식이용과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졸업을 하고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게 지금 제 현 아내이고요. 당시에 와이프는 제 여자친구는 치위생사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치기공사로 1년 차인 거죠. 갓 졸업해가지고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간 상태로 연애를 시작했는데 해외 이민에 대해서 관심을 서로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금씩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캐나다 워킹 홀리를 통하여서 이제 캐나다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공사로 근무를 해보셨는데 캐나다에서 어떤 곳에서 근무를 하셨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우선은 캐나다,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만 있다 보니까 해외 이민에 대해서 그게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받지는 못하였고 해외에 오면 그냥 무작정 좋다, 한국보다 근무 여건이 좋다, 그렇게 해서 꿈을 키우고서 오게 된 케이스인데 또 한국 사람들은 기용일을 잘한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좀 게으른 것도 있고 손재주도 별로 없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가면 잘하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기공 5년 차였는데 나도 좀 준비를 해서 가다 보면은 괜찮겠지, 취업도 그냥 쉽게 되겠지, 이게 막연하게 이제 생각만 하고 준비를 하고 오게 됐는데 막상 와 보니까 제가 경쟁해야 될 사람들은 저랑 같은 연차가 아니고 20년 차, 25년 차, 15년 차 이런 나름 이 로컬에서 쟁쟁하게 살아남으신 거죠. 그런 외국인 분들이 자리를 잡고 계셨고 또 각 기공소마다 한국 사람들이 잘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셨어요. 로컬 기공소에.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저는 이제 햇병 아래인 거죠.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제가 한국에서 캐나다의 나의 라이프를 생각했을 때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와보니 현실은 달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력서를 내보고 구인을 그때 당시에는 캐나다 인디드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키지지 그런 데를 통하여서 이렇게 잡 오퍼가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레주메도 내고 그랬는데 그런 곳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토론토에 그냥 기공소가 한 1000개라면은 그렇게 잡 오퍼 올라온 곳은 한 10군데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잡을 거할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름아름 이곳에서 인맥을 통하여서 자리를 옮기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연찮게도 어떠한 곳이 잡 오퍼가 올라와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이력서를 냈고 그곳에서 바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됐을 때만 해도 내가 그때 인터뷰를 보거든요. 저희가 한 이틀 정도 인터뷰를 보는데 내가 그때 잘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곳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곳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기공소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기공소 이름은 말하기 좀 그렇고 세르비아 분이었는데 오너가 토론토에서 치대 교수도 하고 나름 좀 이름이 있는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피키하게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고 일에 대해서 되게 프라이드도 강하셨고 그랬던 기공소였죠. 그곳에서 제가 이제
3, 4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그동안 8kg가 빠졌죠. 스트레스 받아서. 저희가 하필이면 영주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때 토론토 쪽에서 영주권 진행이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매니토바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 전혀 처음 듣는 곳이었는데 그때 되게 춥다, 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다, 그런 소식을 들었지만 그곳은 그래도 토론토보다는 온타리오주보다는 영주권이 빨리 나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희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 멈추고 바로 주입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공사로서 일을 하는데 이 전문직이라고 해서 기술직이라고 해서 잡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때가 맞아야 되는데 타이밍이 맞아야 되죠. 거기다 영주권까지 준비를 한다? 나의 신분이 이렇게 안정적이지가 않다? 그러면 많은 페널티를 갖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온타리오에서 있을 때, 토론토에서 있을 때보다 페이를 반을 깎아서 매니토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사람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영주권 그 풀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희는 돈을 안 내고 내 페이는 비록 전보다 깎였지만 그래도 영주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할 때 기공사 페이는 우선 기공사로서 페이는 되게 레인지가 되게 커요. 왜냐면 저희는 어떤 서티피케이트나 그런 게 한국에서 전 따가지고 왔지만은 이 안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온전히 실력으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개 할 수 있는지, 내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기공페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 기공사인데 10년차, 저 사람 10년차, 나 5년차. 내 5년차 페이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 연차대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 실력이 만약에 자부심이 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는 게 되게 커집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상위 1%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중간층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이 없는 분들보다는 많이 받고, 하지만 뭐 간호사라든지 이렇게 처음부터 하이지니스트라든지 처음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은 시작하는 그 선은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폭을 나라에서 정해주지가 않았고 그건 단지 그냥 오너의 재량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학교를 저희가 만약에 기공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물론 최저보다 많이 받겠지만은 뭐 다른 직업, 상위에 있는 직업처럼 뭐 시간당 바로 40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20불 전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100불까지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저희가 올라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전공자는 그러면은 비정부자는 최저시급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현실은 최저시급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기공사도 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일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많은 한인분들이 기공사로 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한국 분들이 기공사로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기공사 입장에서는 저는 별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 않고 20살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5년, 10년 후를 바라와서 하는 거면은 추천하지만 나이가 보통은 40, 50세 또 다른 아이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뒤늦게 기공에 합류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일을 배우기도 쉽지도 않고 페이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추천을 그렇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공사로 영주권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기공사로 영주권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매니토바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일을 6개월만 하면은 MPNP라고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있었어가지고 저희는 그것을 통하여서 준비를 하였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비자는 워홀 비자였고, 워홀 비자가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1년을 총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4개월을 토론토에서 까먹었고 매니토바에서 남았던 기간은 8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토론토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매니토바에서는 다른 주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했으면은 마이너스 100점씩 되는 그러한 페널티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페널티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점이라는 페널티를 받았고, 매니토바에서 준비를 하는 게 사실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 점수가 계속 미달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 페널티를 안 받았으면은 여유 있게 지원을 했을 수 있었는데, 페널티 때문에 계속 이제 드랍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워홀 1년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 다시 워크 퍼밋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연장을 해야 되는데 MPNP가 없으면은 합법적으로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연장을 우선 신청했고, 얘네가 일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 거절되는 레터를 받으려면은 그것도 2-3개월이 걸리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선 워크 퍼밋을 저희가 신청해 놓고 저는 계속 MPNP의 대기를 계속 기도하고 저희는 그랬죠. 그러고부터 한 달인가 2달 후에 MPNP의 그 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부터 일주일 후에 제가 워크 퍼밋을 넣었던 게, 원래 MPNP를 같이 동봉해서 넣어야 되는데 MPNP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워크 퍼밋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민관들이 얘 필요한 서류가 없네 하고서 저한테 너 당장 내일까지 캐나다를 떠나라, 24시간 내에, 그런 편지를 저희한테 보내게 되고 저희가 받게 되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딱 일주일 전쯤에 MPNP 그 통과 서류를 받아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서 국경에 가서 저희가 이제 영주권 진행을 신청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이제 다시 합법적으로 워크 퍼밋을 이제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시도했던 방법들을 알게 되었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변칙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진행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준비를 하여서 영주권을 획득을 하게 되었죠. 2년 좀 안 걸리게 된 것 같아요. 캐나다 기공사로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또 단점이 있어요? 캐나다 기공사는 좋은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수로 일을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그 개수를 8개를 8시간 안에 하는 게 아니고 4시간 만에 다 끝냈어요. 그러면은 4시간만 일을 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건 저의 얘기뿐만 아니고 모든 많은 기공사분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긴 한데, 연차가 지나갈수록 일이 점점 어려워질 때도 많고, 참 내가 참 아직도 부족하구나, 나를 돌아볼 때가 많아서 이 직업에 대해서 계속 평상시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더 자연치처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공사 이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기공사다 보니까 기술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고, 둘째는 무조건 영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캐나다 와서 영어가 절대 느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한국에서 잘 돼 있고,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있는 시간도 더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기술 같은 경우도 이곳에서 다른 기술을 배우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세미나를 간다던가 그러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그곳에서 또 숙박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100만 원이면 배울 수 있는 것을 여기서는
500만 원 그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2, 3일밖에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기공사이신 분들이 한국에서 기공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려면은 그곳에서 충분히 많은 세미나를 들으시고 또 영어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오시면은 성공적인 캐나다 이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공 이야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